햇살이 스며드는 작은 작업실에서 나는 나만의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었다. 숯과 린시드 오일의 익숙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빛과 그림자의 조화를 다루는 순간만큼은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그 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패배자일 뿐이었다. 2해 전 아내 수진과의 이혼은 단순한 결혼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남자로서의 가치가 공개적으로 재판당하는 굴욕적인 과정이었고 그녀의 부유하고 권력 있는 부모님, 김 회장님과 이 여사님의 눈에는 내가 완벽한 실패작으로 낙인 찍혔다. 그들은 내가 화가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김 회장님은 그것을 꿈꾸는 게으름뱅이들의 목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이제 내가 그들의 사위가 아니게 되자 그들은 내 아들 민준이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놈임을 증명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들의 무기는 돈이었다. 최신 게임기, 비싼 운동화, 내가 가끔 초상화 의뢰로 버는 변변찮은 수입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화려한 물건들. 단순히 손자를 응석 부리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민준이의 사랑을 사들여 돈과 지위의 세계가 내 조용한 예술의 세계보다 더 흥미롭고 가치 있다는 걸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민준이의 7번째 생일이었다. 지난 3달 동안 나는 모든 시간과 재능, 심지어 내 영혼까지 쏟아부어 그들에게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선물을 만들었다. 장난감이 아니었다. 걸작이었다. 내 평생 최고의 작품. 민준이의 실물 크기, 사진처럼 생생한 수채화 초상화.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담아낸 작품. 그 아침 큰 캔버스를 갈색 종이로 조심스럽게 포장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익숙한 피로와 짜증으로 가득했다. 지훈아, 제발 민준이 파티에 늦지 마. 부모님께서 올해 정말 크게 준비하셨어. 늦지 않을게.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부탁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모욕적으로 변했다. 올해는 진짜 선물 사왔지? 또 내 그림 같은 거 말고. 민준이는 이제 7살이야. 장난감을 원하지. 예술 같은 건 안 좋아해. 나는 눈을 감았다. 가봐야 해, 수진아. 파티에서 이 벽에 기대어 있는 단순한 포장의 캔버스를 바라봤다. 내 심장의 한 조각, 민준이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증거. 하지만 수진과 그녀 부모님에게는 그저 가치 없는 그림, 실패한 아버지의 싸구려 선물일 뿐이었다. 몇 시간 후, 그들의 부유한 친구들로 가득한 방에서 이 단순한 그림이 그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동시에 가장 굴욕적인 물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포장된 캔버스를 조수석에 고정시키고 시부모님 댁으로 차를 몰았다.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 내 작은 페인트 얼룩진 작업실과는 천지 차이였다. 한때 나도 그 세계의 일부였지만 수진과의 이혼 후 그들은 나를 철저히 배제했다. 파티는 이미 한창이었다. 뒷마당은 과시적인 부의 폭발이었다. 작은 집만 한 에어바운스, 풍선 동물을 만드는 마술사, 올림픽 수영장 뷰를 가릴 만큼 쌓인 선물 더미. 지위를 과시하려는 조부모가 주는 7살 아이에게 과도한 생일 파티였다. 잘 차려입은 손님들 사이를 걸으며 내 페인트 묻은 청바지와 큰 갈색 포장지가 나를 외계인처럼 만들었다. 민준이가 나를 보고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순수한 기쁨으로 빛났다. 아빠 왔어. 생일 축하해, 꼬마야. 나는 선물을 건넸다. 이건 내 거야. 민준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지만 김 회장님이 스카치 잔을 들고 다가오며 끼어들었다. 지훈이 왔구나. 그는 내 등을 세게 치며 말했다. 민준아, 그건 진짜 선물들 사이에 놓아두자. 그는 골프 친구에게 윙크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게 더 재미있는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단다. 아빠의 프로젝트보다는 말야. 나는 미소 지었다. 지난 2년 동안 완벽하게 다듬은 억지 미소. 싸우러 온 게 아니었다. 장면을 만들려는 것도 아니었다. 민준이를 위해 왔다. 그의 얼굴이 밝아지는 걸 보기 위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것이 내 조용한 희생이었다. 그들의 은밀한, 때로는 노골적인 모욕을 참아냈다. 자존심을 삼키며 민준이의 삶에 참여하는 단순한 기쁨을 위해. 이 여사님이 다음이었다. 그녀는 우아하게 다가오며 예의 바른 동정의 가면을 썼다. 지훈 씨,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선물 테이블 구석에 놓인 내 포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거에 돈 많이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요즘 당신 사정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요. 마음에서 우러난 선물이야, 여사님. 그래요. 참 다정하시네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월세 못 내잖아요. 다음 1시간은 조용한 고통이었다. 내 아들 생일 파티의 유령처럼. 민준이가 값비싼 플라스틱 장난감 더미에 둘러싸인 걸 지켜봤다. 시부모님은 그를 과시하며 자신의 부와 관대함을 증명했다. 그리고 김 회장님의 오랜 친구, 박 선생님으로 보이는 노신사가 내이틴 선물을 힐끔거리며 전문적인 호기심을 보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에 드디어 선물 개봉 시간. 민준이는 왕좌 같은 의자에 앉아 화려한 상자 더미에 둘러싸였다. 당연히 조부모 선물부터. 최신 게임기, 1000조각 레고 우주선, 원격 드론. 매번 손님들이 감탄했다. 시부모님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화려한 상자가 열린 후 김 회장님이 내 단순한 포장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모두에게 보이며 굴욕의 최종 타격을 날렸다. 자, 이제 내 굶주린 예술가 아빠가 어떤 걸작을 가져왔는지 보자. 민준아 웃음소리가 터지며 민준이의 얼굴이 창피함으로 물들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것이 내 가장 약한 순간, 동시에 가장 큰 사랑의 행위. 민준이가 종이를 찢었다. 종이가 떨어지며 캔버스가 드러났다. 세상이 멈췄다. 수다 소리가 멎고 웃음이 목구멍에서 죽었다. 햇살 가득한 마당에 깊고 혼란스러운 침묵이 내렸다. 손님들은 서툰 그림을 기대했지만 주식과 채권의 세계에서 분류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쳤다. 민준이의 초상화, 하지만 그 이상. 그 자체였다. 3달 동안 민준이가 잠든 고요한 밤에 작업했다. 르네상스 기법으로 숲과 백분필을 회색 종이에. 그의 변화하는 얼굴, 지적 불꽃 같은 눈, 자전거 사고로 생긴 치아 흠집, 여름에 피는 죽은 깨.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살아 숨쉬는 영혼. 민준이가 먼저 말했다. 그는 초상화를 보며 눈을 크게 뜨고 손가락으로 뺨을 만졌다. 와, 아빠, 이게 나야. 그의 속삭임이 침묵을 깨웠다. 시부모님은 멍하니 바라봤다. 자만심 가득한 미소가 사라지고 불편한 불신으로 변했다. 그들은 예술을 몰랐지만 권력을 알았고 이 물건의 이상하고 부정할 수 없는 힘을 느꼈다. 실패한 전사위가 그들의 완벽한 세계에 가져온. 박 선생님이 움직였다. 그는 군중을 가르며 다가와 초상화를 보며 경외심을 드러냈다. 그는 민준이 옆에 무릎 꿇고 바라봤다. 세상에. 이건. 놀라워 그의 속삭임은 그림을 향했다. 그는 나를 보며 진정한 예술가의 존경을 보였다. 기법이 완벽해. 감정의 깊이, 이 아이의 본질을 포착한 방식. 걸작이야. 그는 일어나 나를 마주쳤다. 나는 수집가야. 지훈 씨, 이건 10년 만에 본 최고의 현대 초상화야. 내 컬렉션에 루시안 프로이트 옆에 둘 자리야. 그는 시부모님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지금 여기서 5천만 원 줄게. 침묵이 달라졌다. 충격받은 부유한 손님들의 턱이 떨어지는 소리로 가득. 김 회장님과 이 여사님의 얼굴은 공포의 잔해였다. 가치 없는 그림이 그들이 준 럭셔리 SUV보다 비싸게 평가됐다. 나는 박 선생님이나 굴욕당한 시부모님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는 민준이를 봤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건 팔지 않아요. 민준이는 어린 자부심으로 웃었다. 돈과 지위의 세계는 그에게 먼 나라였다.
아빠가 축하받는 게 충분했다. 나는 시부모님을 봤다. 돈 가치라는 그들의 세계가 뒤집혔다. 실패자의 그림이 파티의 화제였다. 그들의 얼굴은 만족스러운 공포의 교향곡. 하지만 수진의 반응이 가장 깊었다. 그녀는 돈이 아니라 예수를 봤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모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침묵을 깬 건 박 선생님의 웃음이었다. 팔지 않군. 재능뿐 아니라 성실함도 있네. 그는 명함을 주며 속삭였다. 제안은 유효해. 다른 작품 있으면 먼저 연락해. 그는 시부모님에게 고개 숙이고 떠났다. 파티는 끝났다. 손님들은 흥미로운 드라마를 목격하고 험담하며 떠났다. 김 회장님이 회복하며 다가왔다. 허허, 우리 전 사위가 숨은 재능이었네. 항상 알았지. 그렇지 헬렌. 나는 대답 대신 연민의 시선으로 봤다. 더 치명적이었다. 민준아, 집에 갈까? 그는 초상화를 쥐고 고개 끄덕였다. 잔디밭 가장자리에서 수진이 따라왔다. 지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낯선 부모님 영향 전에 사랑했던 여자의 목소리. 미안해. 전화에서 한 말, 모든 게 그녀는 초상화를 보며 말했다. 가장 아름다운 거야, 애 알아. 라고 조용히 말하고 민준이와 떠났다. 게이트에서 박 선생님이 기다렸다. 진심이야. 내 재능은 대단해. 미술계 친구들 소개할게. 내 갤러리에서 솔로 전시 제안할게. 비용은 내가. 그냥 그려. 나는 굶주린 화가로 왔지만 민준이의 사랑, 수진의 존경, 불가능한 미래의 열쇠를 들고 떠났다. 시부모님은 나를 굴욕 주려 했지만 그들의 오만이 내 경력을 발사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아름다웠다. 민준이가 흥분했다. 아빠, 그 아저씨가 그림이 걸작이라고 했어. 진짜 예술가라고. 그랬지. 나는 웃었다. 우리 부자 됐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 우리는 더 나아. 예술가야. 그 후 몇 주는 회오리였다. 박 선생님은 후원자이자 멘토가 됐다. 갤러리 주인, 비평가, 동료를 소개했다. 내 작품이 보였다. 굶주린 화가가 아니라 떠오르는 스타. 수진과 나는 평화를 찾았다. 이호는 부모님 영향으로 쓰라렸다. 하지만 그들의 굴욕으로 그녀는 변했다. 진정한 공동 부모가 됐다. 가장 만족스러운 복수는 3개월 후 박 선생님 갤러리 개막식이었다. 도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내 작품이 벽을 장식했다. 시부모님이 불청객으로 왔다. 지훈아, 우리 자랑스러워. 다음 시리즈에 투자하자. 유나는 연민으로 봤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에요. 투자 안 받을게요. 나는 등을 돌렸다. 그들은 무의미해졌다. 전시의 중심은 민준이 초상화. 팔지 않는 작품. 밤끝에 민준이와 서서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말이 맞았어. 사람 가치는 선물 가치로 잰다더라. 이 초상화를 보며. 하지만 그 오후 숲과 종이가 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줬지. 민준이를 보며.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건 진정 가격 매길 수 없는 거야.